지난 2015년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씨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 논리는 청와대가 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청와대 문건에는 사망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이른바 빨간 우익 음모론도 거론되었습니다. 5.18 당시 행방 불명자들의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 교도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JTBC는 당시 신군부 내부 문건인 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의견서를 입수했는데 계엄군이 시신의 얼굴에 페인트를 칠해 신원 파악을 막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매트리스도 지급됐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공작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고위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소셜 벤처 기업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과열되며 건설사 간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가을밤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위험천만한 자전거 음주운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들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는 사건 발생 무려 23개월 만인 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이 분명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검찰은 왜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청와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청와대는 사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짜고 이를 정부와 수사기관에 내려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응 논리는 한마디로 책임은 회피하고 사과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년 가까이 입원 중이던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백 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야당 측 예상 주장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무조건 국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정치 공세. 사인이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응하라고 지시해놨습니다.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방식의 논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야당 공세에 대비해 살수차 사용이 적법했다고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당시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뒤였지만 원칙론을 주문한 겁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해당 부처 장관, 경찰청장 등은 이 같은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은 맞죠. 물대포에 의해서 이제 희생됐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니요. 검찰은 어제 물대포 사용 당시 조종대와 수압 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지시대로 일제히 부검의 필요성만 되풀이했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또 부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당시 청와대는 물대포에 맞은 게 직접 사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부검 필요성의 근거로 소위 빨간 우의 음모론도 등장시켰습니다. 사건 당시의 영상만 제대로 확인하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청와대가 인터넷에 떠도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백남기 씨 사망 관련 청와대 대응 방침 문건엔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우의 가격서를 언급합니다. 빨간 우의 가격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백 씨가 쓰러진 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고의로 백 씨를 가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백 씨의 사고 영상만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고 수사를 느려가면서 사태를 지연시키는 데 활용하는 논리로 이용되게끔 유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는 병사로 기재된 사망 진단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외인사,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고 판단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지금 보신 이른바 빨간 우의 타격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인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허위 주장을 인용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2015년 11월. 극우 성향 사이트 등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 씨를 가격했던 주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영상엔 타격 장면은 없었습니다. 마치 백 씨를 덮치는 듯한 자세의 장면만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하지만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금방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이 유포되자 지난해 10월 빨간 우의 본인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물대포는 계속 쓰러져 계셔도 거기를 향해 쏘고 있었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은 허무맹랑하게 조작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숨기고 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허위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언급합니다. 빨간 우의 입으신 분이 계속 나오죠. 그 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굴뼈는 왜 부러졌습니까? 빨간 우의는 왜 돌아가신 분에 지금 올라타고 있게 된 겁니까? 이거를 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남 검찰총장도 빨간 우의 가격설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가격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누구도 사과는커녕 정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이제 5.18 희생자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부터 5.18 재단이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 교도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조사 결과 안매장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제시한 약도와 증언이 기존의 안매장 추정 장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을 추가로 발굴할 가능성에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됐고 37년 만에 희생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5.18 당시 신군부는 광주 교도소에서 시민 2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일부 시신만 수습됐고 이 때문에 신군부가 시신 일부를 안매장했다는 주장은 지난 3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신에 페인트 칠이 돼 있었다는 문건과 증언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폭도를 진압했다는 신군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학살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5년 6월 2일에 작성된 5.18 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의견이라는 문건입니다.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 보고를 앞두고 신군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시한 사망자는 총 165명인데 일부 시신에 페인트 칠을 해 신원 파악을 곤란케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신의 모습이나 사인이 알려질 경우 잔혹한 참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원 파악을 힘들게 한 점을 비춰 당시 희생자가 군 발표보다 더 있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엄마가 죽은 줄 알고 나를 이제 막 찾으러 다녀. 어디 시체가 누가 저기 어디 산에 시체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파란 페인트를 알아보도 못하게 얼굴에 다 칠해놨더래. 시체에다가. 문건에는 또 시신의 형태도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알 8발이 관통했고 19세 여성이 칼에 찔린 후 총알 2발에 더 맞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인의 경우 머리뼈 한 몰 후 총상, 후면의 총상 등으로 봐서 공수부대의 방어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 악질적 의도를 나타낸다는 의견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첫 머리엔 국회 자료 제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5.18 당시 참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고 결국 이 문건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이 탄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5.18을 다룬 여러 영화에도 등장하는 주남마을 사건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2명은 야산에 끌려가서 사살된 뒤에 안매장됐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한 홍금숙 씨를 JTBC가 만나봤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23일 광주 주남마을 앞길을 달리던 소형 버스에 공수부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쏘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총을 먼저 쐈어. 온 몸은 이제 벌집이 돼서 막 안 맞은 데가 없이. 몇 분도 채 안 돼 버스에 탔던 시민 18명 중 15명은 즉사했습니다. 내 옆에 남자는 막 배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난리 아우성하고 땅에 배가 갈라져가지고 창자가 차 바닥으로 딱 쏟아졌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나. 그 후 홍 씨는 부상을 입은 2명과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구루마로 딱 고개를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딱 하더만 이 환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 있으니까 총이 팡팡 울렸어. 신군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안매장했고 여고생이었던 홍 씨에게는 목격한 내용을 발설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수년간 협박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학살이죠. 그게 어떻게 진압이면 우리가 머리에 다 손 얹고 막 수건은 들고 우리는 손 들고 살려달라 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악을 쓰고 살려야 되는데. JTBC 박현주입니다. 구속 연장 이후에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엔 해외 언론을 통해서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독방에서 지내며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H그룹이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구속 연장 문제를 국제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설명은 전혀 반대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씨가 수감됐던 곳보다 넓고 텔레비전과 난방시설, 매트리스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방 자체가 일반 수용자들이 지낼 수 없는 주한미군 범죄자들이 생활하는 독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수감 당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부정하고 정치 투쟁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이 이젠 국제 여론전까지 벌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박 전 대통령 측의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컨설팅 회사로 소개된 MH그룹이 썼습니다. CNN은 MH그룹이 이 보고서를 조만간 유엔 인권위원회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 질환과 관절염, 신장 질환,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영국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인권 침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영국 가디언과도 인터뷰를 갖고 거듭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구치소 당국이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반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해당 CNN 기사는 온라인 전용 기사로 방송에 방영되지 않았고 CNN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로만 노출됐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법무부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서 각종 편의를 지원받고 있고 구치소 밖에 2차례 진료를 포함해서 적절한 치료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일반 수용자보다 넓은 방을 쓰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8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받는 등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운동 기회를 주고 있다며 CNN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고 외부 진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치소 생활 편의와 관련해선 수감 초기부터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TV와 사물함, 책상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한 것으로 규모는 10.08제곱미터, 약 3평입니다. 일반 수용자 1인당 사용 면적이 2.58제곱미터, 약 0.8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배 정도 크기인 겁니다. 이 방은 원래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을 수용하던 곳입니다. 법무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을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CNN에 제보를 한 곳은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으로 알려진 MH그룹입니다. CNN은 영국 변호사인 로드니 딕슨이 MH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선임계를 낸 MH그룹 소속 변호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정에서는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을 하고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오로지 여론 전만을 위해서 MH그룹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CNN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MH그룹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MH그룹에 대해선 국제적인 법률 및 외교 사건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MH그룹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H그룹 홈페이지를 보면 2달 전인 8월 15일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성명서가 게시됐습니다. 이곳을 이끄는 것으로 전해진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속한 영국 법무법인 TGC의 홈페이지를 보면 수임 내역에 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구금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H그룹 미샤냐 호세이니온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뢰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딕슨 변호사 등 한국 법원에 선임계를 낸 MH그룹 소속 변호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명의로 재판부에 제출된 의견서나 답변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MH그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전혀 할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여론 전만을 위한 조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황제 수용 생활을 주장한 국회의원이 있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인권 침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지난 4년간 대통령을 지낸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은 정부 책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당연히 과장된 얘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하에서 징역살이한 사람 중에 일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최근에 9월 달에 손해배상을
그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정부가 졌어요. 예. 그 사람이 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이 1.06 제곱미터에서 수용됐다라는 것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수용 그 시설은 보면은 10.08 제곱미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재소자들 10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침해를 제소한다면은 그 10분의 1밖에 안 쓰는 일반인들이 제소해야지 10배나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소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개인 구제로 지금 그 제소를 한 셈인데요. 제소라기보다는 지금 탄원을 한 겁니다. 예. 유엔 인권위 산하에 있는 그 특별조사위원회에다 탄원을 냈는데 60일 이내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검토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침해 당했다고 지금 제소한다는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는 등의 수차례 공식 공고문을 보냈는데 하나도 박근혜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문제로다가 또 이런 정도의 문제로다가 제소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망신 사는 행위입니다. 예. 자, 초안 보고서에는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이런 그 만성 질환 또 영양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2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냐라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자라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서울구치소에 약 4천여 명이 지금 수용돼 있는데 예.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고통을 사실 겪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을 인정받아가지고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면담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의사가 일주일에도 여러 번 관찰을 하면서 아픈 데가 있으면 다 그 안에서 치료가 다 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2건은 발가락 그 문에 부닥쳐가지고 통증이 온 그 부분은 이미 다 완치가 된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허리 통증으로 해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가가지고 다 검사를 다 받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지금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담당하고 있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누군가 또 MH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영국의 그 로펌의 템플 가든 챔버라는 그 로펌에 소속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MH 그룹은 이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조 컨설팅하는 업체예요. 예. 이 업체에서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갖다가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딕슨 변호사는 이제까지 보면은 유고,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등 해서 내전이 벌어진 나라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전쟁 범죄,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 온 인물이고요. 예. 예, 그런 거물급 어떤 그 이 독재자들을 갖다가 좀 조기 석방시키는 데 있어서 몇 번의 또 실적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김평우 변호사 물론 뭐 기억하시겠죠. 탄핵 심판 때 네네. 맡았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등 지지자 그룹에서 이 MH그룹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들 하고 보도도 그런 보도가 저는 봤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 이런 MH그룹이라거나 또는 이 딕슨 변호사 같은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이런 구명 활동을 벌이는 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사실 드는 부분입니다. 예. 예, 드는 게 이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뭐 돈을 모아서 했다는 건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이미 여론조는 그 이 딕슨 변호사가 한글로 된 광고를 갖다가 그 모 일간지에다가 냈어요, 벌써. 예. 거기 보면은 자신들이 그냥 받아들일지도 의문인 그런 탄원서를 갖다가 한 장 그 유엔 기구에다가 내놓고서 예. 그 광고문에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여론을 것도 몰아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신문 내용을 또 봐야 그 탄원서 내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광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 위협도 받았다. 예. 또 신문 받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뭐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걸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조기 출소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다 좀 그 치밀한 그런 계획이 사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이면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머지않아서 뭐 병이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해가지고 지금도 뭐 중증 환자처럼 이렇게 그 유엔 보고서에는 써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모면하고 일단은 신병을 갖다가 그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론 작업을 주로 전문적으로 해온 데가 그 딕슨 변호사이고 MH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가다피 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기 석방시킨 사례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굳이 MH그룹을 택하고 또 MH그룹이 로드니 딕슨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한 것은 그 전략적 목표가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등을 구실 삼아 가지고 조기 석방을 유도해내서 국내외적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CNN을 그래서 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자유한국당은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자진 탈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서 결국 출당 절차를 밟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와 접촉한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자진 탈당할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고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스스로 탈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번 주 내 윤리위를 소집해 강제 출당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홍 대표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도 인적 청산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는 당적 문제는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사실상 출당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도 병든 가족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며 출당 움직임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윤리위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의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인 체제를 먼저 정상화하고 헌재 소장 지명은 추후로 밀어놓은 셈인데 헌재 소장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했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을 거쳐 2016년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창단회원으로 활동했고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소장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요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를 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지명과 소장 지명은 별개라면서 구인 재판관 체제가 갖춰지면 재판관 모두 소장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6년의 소장을 지명하는 건 대통령 고유 인사권인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경우 임기 6년이 안 되는 만큼 이 문제를 국회가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소장 지명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헌재 소장 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였다는 이른바 대작 논란을 일으킨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창작 과정을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림 창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사기가 아니라는 조 씨 주장과 달리 법원은 엄연한 사기라고 봤습니다. 조 씨가 다른 화가를 시켜 그린 그림 중 하나인 병마용갱입니다. 대작 화가가 그림 전체를 그려 전달했고 조 씨는 우측 하단 바둑판과 글자 일부만을 수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대작 화가들은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를 자율적으로 택했고 정작 조 씨는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하고 17명에게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오늘 낮 강남역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쇼핑을 하던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강남역 한복판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오더니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옷가게 유리문은 산산조각 나고 매장 앞을 걷던 시민도 뒤로 쓰러집니다. 50대 여성 장모 씨가 몰던 이 승용차는 애초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옆 건물 벽과 추돌하더니 방향을 틀어 인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40대 여성 최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차가 저한테 던져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일단 장 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 지상으로 나오던 중에 그 방지턱에 그 우측 뒷바퀴가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넘기 위해서 그 엑셀을 좀 밟았는데 너무 세게 밟아서 그 운전자가 아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나 자동차 이상은 없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승객이 아니라 버스 기사가 했다면 어떨까요? 운행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고 바둑까지 두는 버스 기사 때문에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에서 경기 일산을 달리던 광역버스입니다. 버스 기사가 고개를 돌려 왼쪽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듯 몸을 더 숙입니다. 핸드폰 바둑 게임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내릴 때까지 계속 보면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니까 제가 바둑 게임은 물론 걸려온 전화도 받습니다. 승객 항의에 버스 기사는 정차했을 때만 봤다며 거짓 해명까지 내놓습니다. 저희가 전화 뭐 것도 못하냐고. 안 되죠. 아니 이거 못 봐 이거 지금. 와, 운전할 때도 봤거든요. 해당 업체에도 항의했지만 화를 참아달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게임은 한 거죠. 뭐 했는데 계속해서 한 게 아니고 틀어놓고 안 끈 게 자기 잘못이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경북 경주시로 가는 고속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기사가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기 위해 수시로 고개를 돌립니다.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반대하고서는 누워있는데 차가 자꾸 기름칠해서 기사한테 또 뭐라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또 운전을 더 고치게 하니까 뭐라 그러기도 힘들고. 승객들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버스기사 행동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매년 5만 건이 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할 경우 반응 속도가 느려져 돌발 상황에서 더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버스의 경우 잠깐 한눈을 팔아도 차체가 높고 승객들도 있어 승용차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 간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신사지구 수주전에서 GS건설은 최근 상대 측인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리 명품벨트와 고급 무선 청소기, 5만 원권 현금 다발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지자 30명을 모은 대의원에겐 계약금의 3배를 준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은 수주전이 치열했었다고 말합니다. 저기 동생이 있는데 추석 전인데 과일을 받았다는 거. 받았대요. 그걸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아니 시원했는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다 급기야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금품 제공 등 탈불법이 판치는 수주전을 방치할 경우 건축비로 넘겨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오늘 당시 국장급 인사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사로 연결될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인물들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상관인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그리고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핵심 인물들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추 전 국장과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정치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 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신 전 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켰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당시 팀장급이었던 추 씨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장급으로 진급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의 경우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로 민 전 단장과 마찬가지로 국고 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해 JTBC의 어버이연합 관제대모 의혹 보도에 대해서 당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전경련 관계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은 JTBC와 시사저널이 오보를 내고 있다면서 비난 집회를 계획하고 일부 시도했는데 이 역시 허 전 행정관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21일 어버이연합은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제대모 의혹 보도가 오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같은 보도를 했던 JTBC 사옥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이 같은 대응 과정에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정경련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허 씨는 정경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접촉을 하지 말라면서 입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JTBC 사옥 앞을 찾아가 데모를 하고 의혹 보도를 무마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여는 집회의 내용과 방식 등도 세세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오늘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치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과 나라 돈을 자기 세력 옹호에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전횡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보고를 올린 기무사령관이 경질됐고 반대로 김 전 장관은 이후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옮겼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장 전 사령관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업무를 비판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한 괘씸죄로 경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당시 기무사의 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이란 보고서에서 김 장관이 미리 작성한 인사안대로 추천하도록 인사추천위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인사 독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장관이 독일 육사 출신 등을 무리하게 진급시켜 장관 대 비장관 인맥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입수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보고를 받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전 장관에게 이를 알렸고 결국 바른말을 하는 쪽이 밀려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능력이 없어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계속 유지하고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한 만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사실상 국정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방해하기 위해서 티켓 사재기를 지시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티켓 사재기가 실행됐음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상영됐는데 유난히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현장에 2번 다 있었거든요. 한 30%에서 조금 많이 잡으면 한 40%까지는 비었을 수도 있고. 당시 예매 내역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오전 9시 0분 6초부터 9시 32분 56초까지 약 33분 동안 114장이 판매됩니다. 부산은행에서 이뤄진 현금 거래였습니다. 부산영화제 티켓 예매는 인터넷과 부산은행 ATM에서 동시에 가능하지만 관객들은 대부분 인터넷 예매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다이빙벨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체 티켓의 약 4분의 1이 은행에서 팔려나간 겁니다. 누군가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하기 위해 티켓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다이빙벨 상영관 모든 좌석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이빙벨 예매 내역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밝혀진 만큼 상영 방해에 누가 가담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난 7월 뉴스룸에서는 자신이 몰던 마티즈에서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의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관련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 과장이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국정원과 국보연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저희가 회의록을 입수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당시 미래부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회의록입니다.
국정원 출신의 김광호 국보연 소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감청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던 임모 과장입니다. 회의는 임 과장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스마트폰에 특화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 계약을 맺은 직후에 성사됐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국보연 내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국보연에서도 스마트폰 보안 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배경에 국보연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해킹이라든지 어떤 감청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국보연을 활용하지 않았냐. 내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임 과장 사망과 국보연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40여일간 파업 중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오늘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유희선 이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여권이 추천한 이사가 물러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진에서 현재 여권이 추천한 인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김 이사가 오늘 오전 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대 총장 출신인 김 이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여권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고 이사장은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 이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가족들 건강도 좋지 않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의 사퇴가 공식적으로 처리되면 빈자리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채워집니다. 앞서 지난달엔 구 여권 출신인 유희선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김 이사까지 사퇴하면 박문진 이사 9명 중 민주당 추천 인사가 5명으로 늘어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 해임과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 여권 추천 이사가 5명으로 늘면 노조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조 원 이상 투자한 하베스트란 회사가 있습니다. 인수 과정도 부실했고 현재 자산 가치도 거의 사라져서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이 하베스트에 돈을 더 투자하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장기적으로 유가가 폭등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삼은 주장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9월에 작성한 하베스트 경영 정상화 방안 보고서입니다.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업이 중단된 캐나다 블랙골드 광구 등을 재가동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베스트를 청산할 경우 18억 8,300만 달러가 손해지만 유지할 경우 2억 5,4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50년 안에 4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이런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로 현재 배럴당 5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50년 후에도 400달러에 도달하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또 석유공사가 적용한 기업가치 계산 공식의 편차를 조정하면 존속가치가 마이너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하베스트의 경우 원유를 채굴할수록 유가보다 채굴 비용이 더 큰 상황입니다. 방만한 경영과 그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석유공사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다 정밀한 검증과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재벌기업 오너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반려 조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오늘 이건희 회장의 자택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곧 관련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물품 압수수색하셨나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오전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삼성물산이 지난 2008년부터 7년 가까이 100억여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 비용을 차명 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로 지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지난 8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선 공사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무소에 삼성 직원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사실상 미국을 넘어서겠다며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280명의 당 전국 대표들을 앞에 두고 68쪽의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3시간 반에 걸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70번에 달했습니다. 在全面建成小康社会的基础上再奋斗15年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에서 최고 국가가 될 거란 다짐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세계 인류 군대 건설도 역설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당대회의 개막식에는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참석해 당의 단결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7인의 상무위원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이번 대회에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신의 1인 권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이념, 파벌 등 핵심 3권을 장악해 덩샤오핑을 잇는 카리스마형 지도자로 등극할 거란 전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는 걸 비롯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이른바 소셜 벤처를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존에 보던 손목 시계와는 다른 모양의 시계가 눈에 띕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직원 2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해외 지사까지 포함해 30명이 근무합니다. 저희 이원에서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작년 기준으로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 중 이전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한 부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셜 벤처들이 모인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연 건 그래서입니다.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소셜 벤처 창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충한 일자리 81만 개의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경찰과 부사관 등을 추가로 선발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고 보육, 환경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또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단축, 직접 고용 확대 등을 통해 30만 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19.5%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을 5년 뒤 9.1%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요즘 한방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이 산삼 약침을 많이 맞습니다. 산삼에서 추출한 성분이 항암 효과가 크다고 해서 일부 한방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침을 분석했더니 항암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4년 전 간암을 앓던 할머니를 모시고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말기암에 효과가 크다는 병원 측 권유에 산삼 약침을 맞았는데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3회 시술 만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세상을 뜨신 겁니다. 5년까지 10년까지 사실 수 있다고. 한번 맞으시면 바로 기력이 있으실 거고. 산삼약침은 산양산삼 등을 중류 추출해 혈관에 주입하는 약침입니다. 암세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에도 말기 암 환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약침의 성분을 실제 분석한 결과 항암 작용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분의 분자량이 크고 휘발되지도 않아 증류 추출로는 뽑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침업계도 약침에 진세노사이드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세노사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삼에서 나는 향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검찰이 맥도날드 서울 사무실과 협력사를 비롯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신장이 손상됐다며 고발장이 제출된 지 100여일 만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담은 박스를 들고 나섭니다. 검찰은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 원자재 납품업체와 유통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재료와 유통망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고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티 납품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정황은 있지만 맥도날드의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5살 A양 측은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피해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아동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집단 발병했던 일본 오키나와에 여행을 다녀온 바 있어 검찰은 일본 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벌인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선 세계무역기구에 상소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된 건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란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16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무역 분쟁 판정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2013년 내린 후쿠시마 인근 8개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WTO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WTO 규정상 비밀 준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실한 대응 탓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2015년 후쿠시마 현지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대상은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의 지표수에 그쳤습니다. 바닷속 심층수나 바닥의 해저토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방사능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지표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패소할 경우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수입 규제를 풀거나 막대한 보복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15년에 포기했던 후쿠시마 해저토 심층수를 포함해서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해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패소에 대비해 방사능 관리 기준과 수산물 검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전남 보성군 전현직 격리계장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뇌물 가운데 이용부 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현금 1억 원을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 땅속에 묻어두거나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보성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이들이 신고한 현금 따발을 통해 지역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군수와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분쯤 울산역에 들어온 서울발 부산행 수석 고속철 열차가 정차한 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서 승객 125명이 승하차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영사인 SR 측은 제때 타고 내리지 못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열차 요금 전액을 환불해줬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북핵 긴장 속에서도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인 AA2로 유지했습니다. 신용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북한 위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물 조지 소로스가 자신이 세운 열린사회재단에 18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로스가 세운 열린사회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재단이 됐습니다. 얼음이 없어서 아스팔트에서 훈련하며 세계 정상급에 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내년 2월 평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입니다. 이제 훈련 환경은 좋아졌지만 선수들 마음은 아직 편치 않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함성과 함께 출발한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힘껏 달린 뒤 썰매에 몸을 씻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는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얼음판을 질주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앞으로 114일. 대표팀은 실전과 거의 같은 환경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1376m에 이르는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트랙은 16개의 커브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표팀은 하루 8번씩 썰매를 타며 코스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쉼없이 뛰고 있지만 선수들의 지원을 책임져야 할 봅슬레이 연맹은 내부 갈등이 심각합니다. 20일 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도연맹이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 중단과 특정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런 상황이 답답합니다. 경기장도 없이 아스팔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노력한 땀과 어떤 노력한 대가가 이제 100일 여기 앞두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이 단계입니다. 내년 2월 평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대표팀은 다음 주 미국으로 떠나 국제연맹 월드컵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요즘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위험천만한 모습들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민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선착장 앞에 펼쳐놓은 수십 개의 간이 테이블마다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밤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곳곳에 운치 있는 한강 야경을 즐길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시원한 가을밤 자전거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강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원 곳곳에 자리를 깔고 앉아 음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앉은 사람들 앞 테이블엔 맥주캔이 놓여 있고 인근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맥주를 나눠 마시는 젊은이들도 나무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맞닿은 한강공원 편의점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는 시민들이 타고 온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편의점 안에선 자전거 헬멧을 쓴 남성이 막걸리를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비슷한 복장의 일행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십니다. 간이 테이블 옆에 자전거를 세워둔 한 중년 남성도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푸드코트가 있는 한강 시설물 앞에도 자전거를 타고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제 뒤로 10여 개의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도 10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난간에 놓인 여러 대의 자전거들 중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 복장을 하고 헬멧을 쓴 채 일행과 맥주를 마시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 타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가볍게 맥주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술 많이 마시는 아니.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고 돌아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속 20km 돼 있지만 사실 자전거 타다 보면 20km 이상 가요. 비트비트 맞추는 거죠. 앞에서 듣지 못할 정도로. 2010년 2,600여 건이던 자전거 사고는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12%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아봤다고 답변해 8명 중 1명꼴로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매년 만여 명에 달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그곳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옷이 있다. 좋은 캐시미어의 고향에서 탄생한 캐시미어 100% 스웨터. 유니클로 캐시미어.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우나 한증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소설가 김학의는 숨막히는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기막힌 비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면서 동료 작가인 구효서에게 자랑을 늘어놨죠. 컵라면에 뜨거운 식수를 부은 다음 면발을 헹궈낸다. 구치소 매점에서 구한 두유를 라면 용기에 쪼르륵 붓는다. 조미 김을 아껴두었다가 김 표면에 오톨도톨 붙어있는 소금을 하나하나 털어낸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학의식의 감방 콩국수 레시피였던 셈입니다. 그는 감방에서 오징어 회 무침이며 생크림 케이크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감옥 안은 부족할 것 없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그러나 구효서는 갇혀있는 친구의 마음을 다르게 읽어냈습니다. 왜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콩국수 해먹는 이야기를 썼는지 나는 다 알 것 같다. 바깥에서야 굳이 혼자 웃고 울고 할 필요가 없지만 넌 혼자 뛰고 혼자 웃고 혼자 절망하고 그러겠지. 세상과 단절되어 사각의 벽 안에 갇힌다는 것. 수인을 뜻하는 한자, 그 작은 네모 안을 가득 채운 사람의 형상은 감옥에 갇힌 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수인 번호 503번. 갇혀있는 전직 대통령 측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시민들은 이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갇혀있는 독방의 구조까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사물함과 수세식 화장실, 평균 1인당 수용 면적의 4배, 하루 한 번꼴로 진행된 변호인 접견과 열흘에 한 번꼴인 구치소장 단독 면담, 이른바 범털에게도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매트리스와 병원에서 진행된 건강검진.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사람. 다른 수인들에겐 호사에 극에 가까운 이런 환경과 조건도 그에게는 단지 더럽고 차가운 공간이었을까. 그래서
그가 감내하고 있다는 고통의 시간, 그 참담함의 깊이를 평범한 우리들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것일까? 소설가 김학의의 감방 콩국수 레시피와 전직 대통령이 말하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 우리는 누구에게 연민을 느껴야 하는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5.18)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 그 실상은 들을수록 늘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참혹한 과잉 진압 그리고 암매장 의혹을 당시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정황은 군 내부 문건에서도 드러나는데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이나 노약자를 무차별 공격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은 여러 번 이건 사실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보고서에서 들어있던 것이죠. 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5.18 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문건을 보겠습니다. 예. 부검을 진행한 165명, 일부입니다. 예. 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4세 미만이 8명, 50세 이상이 11명 숨진 것으로 나와 있고 14세 미만이면 어린아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이 칼에 찔리고 배와 머리에 총을 맞았다. 또 대검에 찔리고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 너무나도 잔인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차마 직접 소개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실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근데 이게 그냥 그동안 이렇게 돌고 돌았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부검 결과 모두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군의관 그리고 의사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예. 하지만 당시 군은 이런 내용을 모두 거짓이다, 또 유언비어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예. 지난주에 전해드린 5.18 조작부대, 그러니까 5.11 분석반 문건을 보겠습니다. 5.11 분석반. 네, 5.11 예, 분석반의 문건. 당시 경찰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광주에 주둔했던 경찰인데 여자 2명의 옷이 찢어져서 속옷만 입었다. 계엄군이 그 뒤에서 대검으로 밀었고 여자들의 얼굴에 피가 흘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5.11 분석반은 이것이 유언비어다. 그리고 과잉 진압의 근거가 되니까 고쳐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부검 결과에도 이렇게 나타난 걸 모두 이제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얘기인데 입증할 자료가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보안사가 작전에 투입됐던 장교들을 조사한 문건을 보겠습니다. 예. 계엄군이 몽둥이로 과격하게 때리고 군홧발로 밟았다. 다 때려 죽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군에서 사망자를 85명으로 집계했지만 사실은 300~400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예. 사망자 수가 사실 뭐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실제로 당시 계엄군이 조사하는 사망자 수 그리고 지금 광주시 또 시민단체가 집계한 사망자 수가 지금도 다 다릅니다. 예. 오늘 시작된 암매장 조사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 5.18 사망자 수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예, 바로 그 암매장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문건이 있죠. 네, 이번에도 5.11 분석반 이른바 조작부대의 문건을 보겠습니다. 예. 24단의 한 대대장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10일 공수부대에 4~5구의 시체가 가만히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이게 그대로 국회에 제출이 되면 사망자 수가 틀려지니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최근에 5.18 당시 광주 교도소 교도관이 가만히로 시신을 옮겨서 암매장하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 상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가만히에 덮여 있었던 시신들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와 관련해서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5.18 당시 군의 보급 기록 현황 문건을 보겠습니다. 예. 5월 24일 24단의 공마대, 그러니까 빈 가만히 10,000장이 보급이 됩니다. 다른 부대로도 수시로 가만히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예. 5월 26일에는 35,000장이 긴급 공수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계엄군이 도청에 강제 진입한 바로 전날입니다. 예. 물론 계엄군이 가만히에 모래를 담아서 진지를 구축하거나 이런 용도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엔 가만히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과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일부 다뤄진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가 되진 못했는데 1995년 검찰 조사 기록을 보겠습니다. 예.
5.18 당시에 33사단장이던 전주식 씨의 진술 조서입니다. 검사가 곡괭이 50개 그리고 곡괭이 자루 150개 이거 왜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곡괭이 자루는 시위 진압용인데 곡괭이는 도대체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후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79년도에 입대해서 80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군에서도 사실 오늘 나왔던 얘기 여러 가지 참혹한 얘기들이 마치 유언비어처럼 돌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언비어라고 교육을 받았죠. 네. 근데 저도 37년 만에 부검 결과로 이걸 확인하게 되는군요. 예.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오랜 국제 표준에 따라서 임시 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변호팀인 MH그룹이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팀은 지난 8월에는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불구속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속에 대한 국제 표준이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체결한 규약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1990년 발효된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입니다.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1948년에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도 자의적 구금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구속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번에 이제 구속 연장이 된 건 역시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팀은요, 구속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국제표준의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형사성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유엔 국제 규약들을 현재 지켜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서 국제규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고인 보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에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사법 운용에서의 인권이라는 보다 세세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구금은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최약국의 몫이다. 지난 13일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최약국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적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내법 절차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법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유엔에서 문제가 있는 구금이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요, 카메룬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영장 없이 체포돼서 16개월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 묵홍 사건이라고 합니다. 1994년에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터키 사례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금된 장소를 사법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사건. 이에 대해서 1999년에 자의적 구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이같이 결정을 하면 해당국의 석방을 권고합니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이런 사례들하고 박 전 대통령 상황은 많이 달라 보이고 어쨌든 조만간 유엔에 진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가 되면 이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세부적으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구금인지, 양심과 종교 자유 등에 반하는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지, 그리고 난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장기 구금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으로 정치적 박해인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치 보복을 당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실무그룹은 절차적 검토를 한 뒤에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한국 정부의 답변까지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두 번 속지 마세요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다가 오래전에 결별했던 전여옥 전 의원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치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본인의 소감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평균적인 정치인으로서도 능력이 매우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본인처럼 가까이 있었다면 본인보다 빨리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당하면 속는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얘기도 이전에 한 바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 좀 더 어록에 예전에 전여옥 전 의원이 2012년에 자서전을 하나 냈었는데요. 아, 또 있군요. 예.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2012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언어는 베이비 토크다라고 됐었고요. 보통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을 놨는데 옆자리는 블록으로 되게 비워놨다. 옆 사람이 앉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코노미라기보다는 그냥 비즈니스가 돼버리네요. 예, 이코노미석 여러 석을 확보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올림머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2012년 자서전에 이미 커다란 올림머리가 비에 젖지 않도록 한 행사장에서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전여옥 전 의원이 직접 우비모자를 씌워줬던 일화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른정당 쿠어바디스입니다. 예. 쿠어바디스는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입니까? 이런 뜻인데요. 그 주여까지 하시려면 쿠어바디스 도미네까지 붙여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당황하게 해서.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4당인 바른정당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서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비공개에서 두 사람이 만났었고요. 저희가 따로 접촉을 해서 물어보니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통합은 아니고 연대를 논의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는 것이 부정적이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당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씩 물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대보다는 통합 제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당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제의하면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통추위라는 단어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오늘 국민의당은 아예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흘려서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됐었는데요.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은 국민의당이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6.4%로 네 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만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19.7%로 두 정당의 지지율의 합계보다는 시너지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른바 합정 연횡이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대표도 저 여론조사 결과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요? 예,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예. 눈에 띄는 반응은 사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반응입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쪽으로의 통합파였는데 요즘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얻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이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당 관계자는 지역구가 대구인 주영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만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의 카드로 우리가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흘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뭐 통합, 연대 그리고 각 당에게 막 나오니까 좀 어지럽습니다. 일단은.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릅니다. 또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가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정 얘기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구속 연장이 결정된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ll be damned. Here comes your ghost again. But that's not unusual. It's just that the moon is full and you happen to call. And here I sit and on the telephone, hearing a voice I'd known a couple of light